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코로나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었고, 오늘부터는 코로나 환자분들 중에서 재택 치료는 어떤 환자분들이 하고, 재택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동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정말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분 중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함께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택치료 흐름도를 보면 일단은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숨이 차는지 오한이 있는지 기침이나 콧물 뭐 그 밖에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1단계로 이제 병상 배정을 보건소 측에서 할 거고 그 이후에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제 병상 배정팀으로 그게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병상 배정팀은 현재 군의관 선생님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 문진을 통해서 이 환자분은 지금 집에 계시면 위험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병원으로 이제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집에서 계셔도 일단은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런 환자분들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치료가 정해지면 이제 격리를 10일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제 절차를 밟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만든 자료는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를 했고 일단은 재택치료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재택치료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집에서 받는 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택치료를 하는 이유는 시설 격리에 따른 환자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 계시는 게 이동하시고 이런 과정 중에서 피로도도 누적되고 주변에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괜히 또 먼 병원으로 가서 또 적응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시고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병상을 확보해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병원으로 가면 아무래도 코로나 병상은 음압병실이 확보가 돼야 되고 설령 그게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일반 코로나 환자가 아닌 환자분들이 의료 서비스, 의료 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든 코로나 환자를 다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게 된다면.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서 적정을 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원칙은 지금까지 현재는 코로나 환자는 무조건 집에서 치료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재택치료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재택치료고 어떤 환자가 병원으로 갈지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확진자는 일단은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단 아래와 같은 이런 고위험군,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나중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신 환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병원으로 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의식장애가 있다거나 현재 지금 숨이 많이 차 있어 하시는 그런 환자분, 혹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혹은 임산부, 그 다음에 소아 중증의 고위험군 그런 환자들은 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대사질환이나 뭐 심장 폐질환이 있는 그런 소아 친구들은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발열 혹은 여기 뭐 비만, 뭐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사실상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열이 아무리 나도 컨디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환자를 다 병원으로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의사의 판단 하에 집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고 조절되지 않아서 무조건 가야 돼. 이럴 게 아니라 의사들이 문진을 통해서 중증도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병원으로 갈지 집에 머무를지 생활치료센터로 가실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재택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재택치료를 거부했어요. 재택치료를 거부하신 분들은 제재조치가 가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나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돼. 난 생활치료센터로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은 절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만 그게 해당이 되는지 볼게요.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이런 환자분들은 공동생활시설에 계세요. 그 말은 즉슨 뭐 세탁기라든지 화장실 같은 거 아니면 복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용으로 쓰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재택치료가 어렵죠. 왜냐면 이동하는 중에 전파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전파 위험 때문에 못 쓰게 된다면 그분들은 생활 자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어디로 가냐? 생활치료센터로 가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택치료 받는 환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병원에서도 어떤 치료를 못 받는데 집에서 어떤 것들이 뭐 주어지냐 라고 했을 때 우선 생활지원비 여부를 볼게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냐 봤더니 말씀드렸듯이 생활지원비도 제공이 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재택치료 키트를 주어줘요. 이런 것들이 재택치료하면서 매일매일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함께 준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뭐 보호구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여기 보시면 매일 협력기관을 통해서 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전화로 유선상으로 이제 문진을 했는데 이 환자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요. 콧물을 너무 심하게 흘려요. 그리고 코도 막히고, 그런 환자분들은 이 전화 진료를 통해서 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60세 이상이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까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최근에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어떤 환자분들도 여쭤보세요. 이 재택치료 받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요? 라고 한다고 여쭤보신다면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활지원비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12월 8일부터는 여기 보시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33만 9천 원이 지원이 되는데 백신을 맞으셨다. 그럼 거기다가 22만 원을 더해서 총 55만 9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완료한 환자가 이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그동안 못 맞았던 환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8세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는 12월 3일까지 맞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나 어떤 그 백신의 금기증이 있는, 그래서 백신을 못 맞으신 환자분들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금도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유급휴가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이 2가지는 언제 신청을 하냐면 여기 격리 해제 이후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1355, 1339 이 번호로 각각 신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유급휴가 비용이라고 해서 잘 안 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사업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업주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직원에게 여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신청을 해서 사업주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이제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다가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이런 보건소에서 격리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은 얼마, 뭐 백신 완료자는 플러스 알파 이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생활비를 하나도 못 받나요? 했는데 그건 아니고 기본 생활비는 아까 33만 9천 원은 지원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왜 백신 맞은 사람만 왜 플러스 알파 22만 원을 더 주냐라고 했을 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합니다. 즉, 좀 백신을 좀 더 접종률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재택치료 키트도 아까 나눠준다고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그 다음에 보호구, 자가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확진자는 이런 것들을 주고 같이 있는 보호자들은 이 세트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뭐 감기약도 주고 확진자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닐봉투도 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들과 함께 격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진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쉴드, 얼굴 가리는 거 혹은 긴팔 가운 혹은 여기 마스크도 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러니까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 간혹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본인의 맥박,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어떤 게 산소 포화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 보면 이 하트 모양은 맥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분당 심장이 몇 번 뛰는지에 대한 건데 하트,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맥박수고 이 파란색 여기 퍼센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퍼센트가 산소 포화도 수치예요. 대개는 98, 95 이상, 90, 정상은 사실 100% 이상이거든요. 근데 100% 미만에서 뭐 95, 94 이렇게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빠르게 보건소 직원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식료품이나 생활품, 뭐 라면이나 뭐 전자레인지에다 데워 드실 수 있는 뭐 이런 식량들을 함께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재택치료 어떤 환자분들이 받고 어떤 이런 지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코로나 재택치료를 이제 시작하신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것들, 이런 뭐, 그리고 중간에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